자, time이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time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컴파일러는 얘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sunset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빌려오게 됩니다. 빌려와요.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눠지는 부분, 이렇게 빌려옵니다. 즉 타임 클래스의 내용물들,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만큼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메모리를 빌려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들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빌려오게 됩니다. 이름은 sunset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크기가 하나가 아니라 5개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5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있고, 이 안에는 타임 클래스 정의된 멤버 함수와 멤버 데이터들을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들을 5개 배열로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 sunset이라는 이름, 여기 있네요. sunset. 거기에 레퍼런스를 부착을 합니다. 이름표를 부착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표가 붙게 됩니다. 그럼 이 영역은 데이터 영역에 대한 이름표입니다.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가 들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이름표를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를 만들었네. 타임 포인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포인터가 가리켜야 될 주소는 어디일까요? 디너 타임, 요 데이터 영역이죠. 거기에 주소 영역. 그러면 요 영역으로 갑니다. 요 영역에 대해서 타임 ptr, 네가 가리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디너 타임이 아니라 객체 이름의 디레퍼런스 하면은 다시 이쪽 주소 영역으로 합니다. 똑같은 구문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구문이나 아니면은 또는 타임 ptr 레퍼런스 sunset, 요 구문이나 똑같은 구문입니다. 요 구문이나 요 구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주소 영역으로 들어갔고, 요 놈은 객체의 이름을 가지고 주소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타임 ptr은 해당되는 요 영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객체의 이름을 쓸 수가 있고, 또 레퍼런스를 쓸 수가 있고, 또 포인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갖고 이 객체 내에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 포인터를 이용해서 간접으로 멤버 함수와 멤버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객체 내에 있는. 자, 사이즈 오브 뭐 주소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멤버 데이터들 크기로 객체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패스를 하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객체 내에 데이터 영역에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눈다 하겠어요. 이 데이터 영역에 멤버 함수와 멤버 데이터가 모두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 영역이라는 것은 멤버 데이터 그리고 멤버 함수가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on-member function 그냥 일반 펑션이에요. 전역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전역 함수. 이것은 파일 스코프다. 파일 해당되는 함수가 정의된 그 파일 내에 모든 영역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두 개를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이 페이지가 있네요. 자, 전역 함수와 멤버 함수는 다른 놈이다. 자, 클래스 영역 내에 있다.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클래스 영역 내
클래스 영역 내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다. 클래스 밖에, 스코프 영역 밖에, 즉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객체에서는 퍼블릭 멤버들만 접근을 할 수 있다. 객체에서는 퍼블릭 멤버십을 갖고 있는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다. 객체 이름, 레퍼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퍼블릭 멤버십에 있는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를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변수. 멤버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는 로컬 변수가 되겠죠. 이것은 함수 내에서만 영역을 갖는다. 함수 내에서만 이 변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멤버 함수 내에 정의된 변수가 멤버 함수 내에 있는, 즉 블레이스를 사이에 두고 정의된 변수고, 이것은 로컬 변수죠. 이 함수를 벗어나면은 이 함수를 접근할 수가 없다. 왜?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소멸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밖에 있다. 그러면 소림사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소림사 마크. 소림사 마크. 자, 예전에 볼까요? 자, 소림사 마크. 여기서 썼네요. 여기서. 소림사 마크. 자, 무슨 뜻이냐?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타임 함수는 타임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다. 그런데 밖에 있다. 헤더 파일 선언된 요 사이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그렇지만 요 소림사 마크를 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라. 동일하게 취급을 해라. 소림사 마크. 자, 다음 함수 이름으로 멤버 함수와 멤버 데이터를 접근할 때 이때 dot 오퍼레이터를 쓴다. 만약에 포인터를 썼다면 dot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런 화살표를 사용한다. 즉 객체를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사용했다 라고 했을 때는 포인터에 대해서는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앞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볼까요? count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토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함수에 정의가 들어가 있네요.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setx 그리고 printer. 이것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inline 함수로 설정이 되겠죠. 내부에 있기 때문에. private 데이터는 x가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은 위쪽에 위치하고 프라이빗은 아래쪽에 위치를 한다.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서 쓰는 놈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로 객체로부터 이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퍼블릭을 클래스 정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setx는 뭘 하는 거냐? 아규먼트를 받아서 파라미터를 private 데이터, 여기에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프린터는 private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 읽어주는 것, 출력하는 것, 읽어서 출력하는 것. 이게 프린트 멤버 함수입니다. 두 개 모두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고 x는 프라이빗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럴 때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터가 있네요. 객체입니다. 객체. 그러면 count라는 클래스 정의된 요놈들을 컴파일러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요 내용물, 요만큼의 내용물을 메모리상에 올려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자, 주소값이 있죠. 그 다음에 카운터 ptr이라는 포인터가 만들어져 있네요. 포인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놈이 누구를 가리켜야 될까? 카운터. 카운터는 이 데이터 영역을 의미합니다. 카운터. 이름 자체는, 객체 이름 자체는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주소 연산자. 그럼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주소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카운터의 주소 영역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카운터 PTR, 네가 가리켜라. 그러면 카운터 PTR은 이 객체, 카운터라는 객체의 주소 영역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카운터 이름의 카운터 객체 영역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여라. 뭐라고? 카운터 REF로. 그러면 이렇게 이름표가 붙여 있을 겁니다. 이름표가 붙여 있을 거예요. 자, 또 들어가 봅시다. 34번째 줄입니다. 34번째 줄. set x 뭐 카운터라는 이름을 갖고, 카운터는 어디 영역이에요? 요 영역 내에서 set x를 호출해라. set x 여기 있네요. 물론 객체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영역에 있습니다. 변수 2를 집어넣어라. 그럼 value는 2를 받아서 2를 다시 x로 카피해서 넣습니다. x. 클래스 데이터 영역 내에서 x 값은 접근할 수 있죠. 왜? 내부니까. 그래서 x는 1로 값이 초기화되어 있을 겁니다. 카운터 점 프린터. 카운터 점 프린터. x를 읽어와서, x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레퍼런스. 이름표네요. 이름표. 여기에 대한 이름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름표. 거기에 set x 2를 집어넣어라. 여기도 dot 오퍼레이터를 썼습니다. 객체 이름과 레퍼런스는 dot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set x 2가 들어가서 x는 2가 될 거예요. 다음 포인터예요. 포인터. 카운터 포인터 어디냐? 여기다. 거기에 화살표. 거기 있는 내부에 있는 것을 들어가라. 거기에 뭐가 있냐? set x가 있네요. set x를 가져가 3을 집어넣고 x를 3으로 값을 할당을 해라. 그럼 x는 3이가 되겠죠. 3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객체 이름 또는 레퍼런스를 썼을 경우에는 dot 오퍼레이터를 쓴다. dot 오퍼레이터를 써서 객체 내에 있는 퍼블릭 멤버 데이터, 여기서 멤버 함수가 있네요. 여기에 접근해서 구동을 시켜라. 포인터 있을 경우는, 포인터를 써서 접근했을 경우는 화살표를 써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와 있네요. 자, 분리를 해라. 실제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재산이 있는, 그리고 알고리즘, 고급스러운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멤버 함수들입니다. 이것들을 헤더 파일에 노출시키면은 제3자가 그 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 마냥 헤더 파일 내에는 클래스의 원형만 집어넣습니다.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와 함께 멤버 함수들은 원형만 집어넣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헤더 파일은 일부 코드만 들어가 있어요. 임플리멘테이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코드들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3자에게 헤더 파일을 참고로 해갖고 네가 쓸 수 있는 것, 즉 주로 퍼블릭 영역에 있는 거겠죠. 이것들을 네가 사용해라. 만약에 헤더 파일 내에 함수가 정의가 돼 있다. 코드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함수는 inline 함수가 된다.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안 넣어도 inline 함수로 조정이 된다.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도 일부 헤더 파일에 보여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는 헤더 파일과 그리고 헤더 파일에 선언된 함수들을 구현한 CPP 파일을 컴파일한 오브젝트 코드 이 두 개만 주어지면
제3자는 클래스 정의된 것을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헤더 파일과 객체 코드, 오브젝트 코드, 뭐 time.cpp 파일이 아닌 time.obj 파일, 요 두 개만 보내주면은 제3자는 사용할 수가 있다. time.cpp 파일에 있는 지적 재산이 있는 부분들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네요. 자, 액세스할 수 있는 함수들.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있네요. is empty? 비어있냐? 하는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객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함수, 객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함수들, 이것은 퍼블릭 영역으로 지정된 함수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유틸리티 함수가 있어요. 유틸리티 함수. 이걸 뭐 하는 거냐? 유틸리티 함수는 퍼블릭 영역에 있지 않고 프라이빗 영역에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 함수. 이건 뭘 하는 거냐? 퍼블릭으로 지정된 함수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부가적인 역할을. 객체에서는 절대 불려질 일이 절대 없다. 다만 클래스 내부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다. 따라서 제3자가 이 유틸리티 함수를 쓸 일이 없다. 제3자라는 것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클래스를 사용하는 함수,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유틸리티 함수를 쓸 일이 없고, 단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자인 여러분들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보조적으로 쓰는 함수들을 정의해 놓은 것. 이게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 마냥 퍼블릭 멤버 함수들을 보조해주는, 서포터해주는 함수들을 유틸리티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함수는 프라이빗 영역 내에 존재를 합니다. 퍼블릭 영역이 아니라 프라이빗 영역 내에 있는 함수입니다. 자, 봅시다. 세일즈 퍼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뭐냐면은 월 단위로 해갖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12월달까지 얼마를 벌었는지 각 달에 대한 수익을 저장하는 배열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total annual sal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유틸리티 함수. 프라이빗 영역에 있죠. 이것은 뭐라는 거냐? 요게 print annual sales. 이 퍼블릭 멤버 함수를 서포터 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볼까요? 자, 월 단위로 초기화를 해주고, 컨스트럭트에서, 그 다음에 get sales from user 함수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얼마를 벌었는지 입력을 받아서 값을 넣는 겁니다. 배열 내에. 세일즈라는 배열 내에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뭐 set sales, 뭐 월 단위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print annual sales. 자, 그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유틸리티 함수가 사용됐어요. 유틸리티 함수. 이건 뭐 하는 거냐? 매월 버는 금액을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 해 얼마를 번 총 액수를 계산하는 함수. 그게 total annual sales 함수입니다. 이것은 print annual sales라는 함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함수를 위한 하위 함수입니다. 하위 함수, 보조 함수, 서비스 함수예요. 뭐가? total annual sales가. 그래서 여기서 사용됐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 total annual sales, 이 함수를 절대 호출할 일이 별로 없어요. 퍼블릭 함수인 요 print annual sales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뭐 따로 유틸리티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것 없이 유틸리티 함수는 프라이빗 영역 내에 있는 함수다. 자,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멤버 함수다. 자, 그 말의 뜻은 뭐냐?
프라이빗이니까 클래스 정의된 영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역 내에서만. 그리고 그 함수의 역할은 뭐냐? 퍼블릭 멤버 함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포트를 하는 함수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또 있네요. 클래스가 정의되면은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위치하는 게 좋겠죠. 순서대로. 그리고 퍼블릭, 즉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가장 최소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최소화해 주는 거. 너저분하게 함수들을 나열을 했다. 여기에 퍼블릭 영역에. 그럼 사용자는 너무 많은 코드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써야 될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불필요한 것까지 여기 있는 서비스 함수까지 퍼블릭 영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자, 토탈 애뉴얼 세일즈를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클라이언트, 고객들은 너무나 헷갈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쓸 필요가 없는 것, 절대 쓸 이유가 없는 것, 쓸 일이 없는 것, 그것들은 개발자들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미리 프라이빗 영역으로 위치시켜 놓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들, 유틸리티 함수들, 사용자가 절대 쓸 일이 없는 것들, 사용자, 객체를 만들어 쓰는 사용자들이 절대 쓸 일이 없는 함수들은 프라이빗 영역으로 함수들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영역에 노출시켜 둔 것은 최소화 시켜 줬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들이 나는 퍼블릭 영역에 있는 요 영역들만 내가 사용하면 되겠다. 다른 것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고민해봤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퍼블릭 영역에 있는 멤버 함수들은 가능하면 최소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화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퍼블릭 영역에 있는 것은 클래스 정의의 앞부분에 위치를 시켜 놓는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컨스트럭터. 자, 컨스트럭터 3장에서 배웠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함수.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함수. 이게 컨스트럭터 함수입니다. 컨스트럭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멤버 데이터들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디폴트 아규먼트. 자,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고 있는 함수를 지난번에 배웠어요. 디폴트 파라미터가 갖고 있는 함수.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이건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고 있는 것. 컨스트럭터가. 자, 여기 있는 게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컨스트럭터입니다.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것.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클래스 내에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이 아래 14번째 줄에 타임, 또 다른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컨스트럭터가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컨스트럭터는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하나만 존재를 해요. 자, 여기에는 0, 0, 0이 들어가 있네요. 0, 0, 0.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동일하고 여기에 또 코드들이 쭉 있네요. 앞부분에 있는 time.h 파일, time.cpp 파일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다 똑같죠. 자, 여기서 봅시다. 객체를 만듭니다. T1이라는 것.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를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자, 컨스트럭터 메모리가 만들어지면서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인자를 3개를 받으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클래스가 정의된 요 영역 내에 있는 디폴트 값을 가져다가 컨스트럭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set hour 0, 0, 0이 전달돼서 hour minisecond가 0으로 초기화되겠죠. 또는 하나만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아규먼트는 디폴트 값인 0, 0이 들어갑니다. 또한 T5라는 객체를 만들겠죠. 3개의 값이 전달됩니다. 27, 74, 99. 자, 27 들어갔어요. 다시 이쪽으로 호출. 27을 갔어. set hour. 얘놈도 호출. set hour 여기 들어와 있네요. hour. 27이 들어갔습니다. 참, 이것은 거짓.
거짓이면 0이 들어갑니다. 자, 입력된 값이 인밸리드한 값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동으로 0으로 hour를 드러나게 됩니다. hour를 0으로 집어넣는 것. 즉, 유효하지 않은 값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체크를 해줘서 객체를 만들고 초기화를 한다. 그럼 여기는 hour, minute, second가 모두 0, 0, 0으로 값을 갖겠죠. hour, minute, second가. 왜? 인밸리드한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hour 27, 24시까지 있는데 27 들어갔어. minute는 60분까지 있는데 74가 들어갔어. 자, 이런 값이 들어가면은 모두 invalid 값으로 해서 hour, minute, second가 0, 0, 0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이런 값이 들어가 있네요. invalid한 값이 들어갔을 때 출력을 해볼까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0, 0, 0으로. 자, 컨스트럭터. 자,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불려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또 컨스트럭터에서는 또 뭘 함께 수행을 하느냐? 멤버 데이터들이 제대로 초기화됐느냐, 적당한 값으로 초기화됐는지 유효성 검사를 컨스트럭터에서 함께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 hour가 들어갔을 때 set time을 호출하고 set time에서는 set hour 호출해서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hour, minute, second에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반드시 컨스트럭터에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 컨스트럭터에서 정의를 해봅시다. 컨스트럭터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 이게 컨스트럭터다. 컨스트럭터의 주 목적은 뭐냐? 멤버 데이터를 초기화를 하는 거다. 그런데 초기화를 할 때 유효하지 않은 값이 들어왔을 경우도 필터링 해줘야 된다. 컨스트럭터의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클래스 내에서 하나만 존재를 한다. 하나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스트럭터는 한 개 이상이 존재를 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스트럭터였어요. 디스트럭터는 3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디스트럭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컨스트럭터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디스트럭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컨스트럭터와 다르게 틸드 표시를 앞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디스트럭터라고 명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도 디스트럭터도 컨스트럭터와 마찬가지로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런데 컨스트럭터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디스트럭터는 객체, 오브젝트가 소멸되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디스트럭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디스트럭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아도 컴파일러는 스스로 디스트럭터를 만들어서 작동을 시킵니다. 따라서 디스트럭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만들어 왔어도 내부적으로는 디스트럭터를 컴파일러가 만들어서 자동으로 디스트럭터를 해제를 시켜왔어요. 지금까지는. 자, 디스트럭터의 주 목적이 뭐냐? 메모리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해제하는 역할. 즉, 객체를 소멸시키면서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로 돌려주면서 그 안에 있던 멤버 데이터들, 멤버 함수들을 자동으로 소멸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 마냥 하우스키핑,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객체에 대한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를 돌려주면서 자, 그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문단속을 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들도 같이 소멸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디스트럭터다. 자, 디스트럭터 특징, 파라메터가 없습니다. 컨스트럭터는 파라메터가 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고 있는 파라메터들까지 있었어요. 자, 컨스트럭터는 파라메터가 없다. 그리고 컨스트럭터와 마찬가지로 리턴 값이 없다. 리턴할 일이 없죠. 문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트럭터는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컨스트럭터는 여러 개가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디스트럭터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자, 디스트럭터가 프로그램에 있어요. 의미도 쓸 일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컨스트럭터를 프로그래머가 만들지 않았다. 지금 앞에 지금까지 했던 예서와 같이 컨스트럭터를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럼 컴파일러는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객체를 해제를 시킵니다. 객체를 해제를 시켜요. 자,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놈이다. 순서는 컨스트럭터 만든 순서의 역순으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된다.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진, 호출되는 그 과정의 역순으로 디스트럭터는 작동이 된다.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주요 특징이 있네요. 자, 함수를 끝낼 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는 고급 기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exit라는 함수와 abort라는 함수를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뭘 하는 거냐? 자, 이것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작동되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는 겁니다. abort와 exit.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 그러면 뭐 객체 1이 만들어지고 객체 2가 만들어지고 수행되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끝나면 리턴 0이 되면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때 오브젝트 코드 메모리 공간, 오브젝트 2와 1은 해제가 되는 거죠. 메모리상에 해제돼서 시스템 관리자한테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 프로그램이 막 수행되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코딩을 많이 작성을 해갖고 막 이런 코드들이 쭉 작성이 됐는데 중간에 해킹 바이러스가 접근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이 된다면은 더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이체를 하는데 중간에 해킹 바이러스가 침입이 됐다. 발견이 되면은 그 아래 코드를 수행하지 말고 빨리, 지금은 긴급 상황이니까 빨리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라. 비정상적이지만은 뭐 급한이기 때문에 빨리 종료를 시켜라 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exit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쭉 진행을 막 해킹 바이러스를 자, 뭐 여러분들 계좌 계좌번호를 입력해라. 여러분들이 송금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입력해라.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찾아라. 그런데 그 순간에 해킹 바이러스가 접근이 됐다라고 된다면은 뒤에 암호를 입력하라 하는 메시지 나오기 전에 빨리 프로그램을 끝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빨리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라. 강제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exit를 쓰게 됩니다. exit. 자, 이런 경우에 exit가 발생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자, 여기 있는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1도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됐고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exit가 수행되는 이 비정상적인 함수가 호출되면은 요 로컬로 정의된 객체는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되지 않고 빨리 종료가 됩니다. 비록 메모리상에 찌끄레기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exit를 쓰게 되면 전역 객체, 요놈에 대한 디스트럭터는 수행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abort와 exit를 쓰든 abort를 쓰든 이것은 뭐냐? 비정상적이지만은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라는 함수입니다. 비정상적이지만 강제 종료하라는 함수예요. 두 개의 차이점. exit는 로컬 객체, 이 안에 정의된 객체. 요놈에 대한 디스트럭터는 수행되지 않고 메모리상에 찌끄레기 남은 상태에서 종료를 시키는 것. 그러나 exit를 썼을 경우에는 로컬 디스트럭터는 수행되지 않지만 전역 객체에 대한 디스트럭터는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버트는 전역 객체에 대해서도 디스트럭터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 프로그램 종료할 때 exit와 어버트를 쓴다. 그러나 어버트는 전역 객체에 대해서도 디스트럭터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exit보다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상황을 봐가면서 exit와 어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버트는 디스트럭터를 모든 전역 객체, 로컬 객체 모두 디스트럭터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it는 전역 객체에 대해서만 디스트럭터가 수행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킨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프로그램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시킬 때 exit와 abort라는 함수를 쓴다. exit를 썼을 경우에는 로컬 객체 이놈에 대해서 디스트럭터는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역 객체에 대해서는 디스트럭터가 수행된다. 어버트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객체, 전역 객체, 로컬 객체 모두 디스트럭터가 수행되지 않는다. 이 두 개 모두 abnormal,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쓰는 놈이다. 자, 이 부분들도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로컬 객체. 아까와 같이 이런 객체들입니다. 이런 객체가 정의될 때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된다. 물론 소멸될 때, 즉 이 객체가 정의된 이 스코프를 벗어날 때 디스트럭터, 오브젝트 2에 대한 디스트럭터가 수행이 된다. 자동 객체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오브젝트, exit, abort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앞부분에 연속된 내용입니다. 자, static local object. static local object. 자, static은 뭐라고 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한 번 처음 진입할 때 그때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은 잠수함처럼 가라앉았다가 다시 그 영역 내로 들어오면은 활성화된다. 그리고 소멸되는 시점, 이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static local object, 이놈은 처음 마주치는 부분,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부분,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가 만들어진다. 메모리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된다. 그리고 영역을 벗어나면은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있다. 또 영역에 들어오면은 활성화된다. 그러다가 메인 함수가 끝날 때 그때 메모리에서 소멸되면서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된다. 이것은 exit가 작동됐을 때도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된다. 그러나 exit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abort 함수는 이 static local object도 디스트럭터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abort는 모든 디스트럭터는 작동되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제가 나와 있네요. 이 예제는 특별한 코드가 없어요. 단지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가 있음으로 해서 디스트럭터와 요 객체,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이 언제 컨스트럭터가 호출되고 언제 디스트럭터가 호출되는지 그 시점을 알아보는 예제입니다. 그 시점을 알아보는 예제예요. 자,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입력된 아이디를 로컬 오브젝트로 집어넣고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언제 이 객체가 소멸됐는지 이런 순서들을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봅시다. 메인 함수부터 봅시다. 메인 함수. 우선 클래스 정의된 내용을 보고 first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1번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1번. 자, 그럼 여기서 전역 객체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만듭니다. 메모리를 만들어요. 자, 번호는 여기에 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자, 다음 메인 함수로 들어갔어요. 자,
동일하게 second라는 객체를, second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를 create and destroy라는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객체를 만듭니다. 그럼 값 데이터가 2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객체입니다. 3이라는 객체. 여기에서 또 객체를 만듭니다. third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게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자, 처음 진입할 때 18번째 주에 들어갔을 때 한번 만들어지고 third를 다시 호출했다. 이 아래에서 할 경우에는 현재 만들어진 third를 재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했네요. 가볼까요? create.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로컬 객체, 자, force5라는 로컬 객체를 만듭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겠죠. 5를 만들면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 스태틱이 또 있네요. 이름은 6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돼서 6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7이 있네요. 또 이거는 로컬 객체, 순수한 로컬 객체네요. 로컬 오브젝트. 7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째 줄이 들어갔을 때, 36번째 줄이 지나갔을 때, 이 객체들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서 디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디스트럭터는 여기 있는 것 마냥 여기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호출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호출되면서 뭐부터 없어지느냐?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진 반대 방향, 반대 순서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럼 세븐스에 대해서 디스트럭터가 먼저 작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 자, 6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제되는 게 아니야. 다시 이거는 남아 있습니다. 36번째 줄이 지나가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비활성화된다. 6이 들어가 있는 이 객체는 비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5. 로컬 객체요. 얘도 해제되면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자, 다시 나왔어요. 자, 쭉 진행을 하고 force라는 로컬 객체를 또 만드네요. 만들면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고 그리고 안에 숫자 4가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종료됐어. 그럼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마지막에 컨스트럭터가 수행된 그 순서대로 없어집니다. 첫 번째, 가장 마지막에 컨스트럭터가 작동되면서 만들어진 객체, force. 얘에 대해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될 거예요.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나요? 로컬 객체. 2가 있네요. 2. 요 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스태틱 객체, 전역 객체. 스태틱 객체, 여기서 나온 3번이라는 이름의 객체 하나, 여기 6번이라는 객체 하나, 2개, 그리고 전역 객체인 1번.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없어질까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놈.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놈. 뭐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부터, 즉 28번째 줄 지나면서 로컬 객체가 해제되면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됐고 그 다음은 스태틱 객체입니다. 6번이 해제되면서 6번에 대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 전역 객체,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해제되면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이 전역 객체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마지막에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됐다. 그리고 스태틱 중에 먼저 만들어진 6번이 먼저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스태틱 객체가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참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는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해 갖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접근하는 함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함정. 자,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클래스의 박, 즉 객체에서 변경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time이라는 클래스 정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public member 함수 bed set hour 이 함수가 있네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return이 레퍼런스로 리턴이 됐습니다. 레퍼런스로 리턴이 됐어요. 자, 볼까요? 여기 있네. 뭐가 리턴이 됐느냐? hour가 리턴이 됐습니다. hour. hour는 뭐냐? private member data입니다. private member data요. 그것을 리턴을 했어요. 리턴을 해서 레퍼런스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함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t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dot 오퍼레이터를 써서 public member 함수인 bed set hour를 호출했습니다. 값은 20을 갖고, 자, bed set hour 20을 받아서 hour에 전달했습니다. hour에 전달했어요. 그럼 private member 데이터인 hour는 현재 20이 됐습니다. 그 20이 된 요놈 hour 요놈을 레퍼런스로 리턴을 했어요. 즉 이름표로 리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턴한 것을 누가 받았냐? 레퍼런스가 받았습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표에 이름표가 또 붙었습니다. 이름표에 이름표가 붙었어. 이름표에 이름표가 붙은 겁니다. 자, our reference 여기에 값을 3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30으로 할당했어요. 자, 어떻게 됐나요? our reference 요게 reference 그리고 그거의 reference 20 이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있는 private member 데이터인 our 현재 20이었는데 그 값을 레퍼런스로 해서 30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클래스 박 our 이 영역 내에서 타임이 갖고 있는 private member 데이터를 3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private이라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한 private이라는 그 영역에 얘가 접근해서 값을 바꾸게 된 결과가 나온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또 하나, bed set hour 10이라는 게 있어요. 12. 리턴을 했습니다. 이름표가 있죠. 이름표가 있는 위치에 74를 집어넣었어요. 74. 그러면 이 이름표를 갖고 74를 집어넣었어요. 74.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hour에 접근했다는 것과 hour의 private member 데이터에 hour에 접근을 해서 값을 74로 바꿨다는 그 모순. 두 번째, 74로 바꿨는데 74는 hour의 유효한 값이 아니에요. 그런데 74를 집어넣었어.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유효한 값이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인 hour의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멤버 함수에서 절대 포인터나 레퍼런스로 리턴하지 말아라 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멤버 함수 내에서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레퍼런스나 또는 포인터 형태로 리턴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변경하는 상황, 또
변경하고 또 유효한 값으로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변경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자,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주의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코드를 이제는 뭘로 한 거냐? 포인터로 받은 겁니다. 포인터로 받았을 경우도 앞에 있는 예제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주소값을 통해서 리턴을 했습니다. 아주 모순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프라이빗 데이터를 주소값을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거나 또 주소값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영역 내에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은 퍼블릭 멤버 함수 내에서 리턴할 때 리턴되는 것이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리턴을 해서 포인터나 아니면 레퍼런스로 받으면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다음은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11장에서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할당 연산자를 써서 오른쪽에 있는 놈과 동일한 왼쪽에 있는 놈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객체에 있는 멤버 데이터들과 동일한 값을 갖는 왼쪽에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라는 게 있네요. 데이트, 아주 평이한 문장입니다. 자, 데이트 초기화를 읽겠어요. 데이트 2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이런 값으로 초기화될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트 1에 있는 놈을 데이트 2라는 객체 내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는 겁니다. 데이트 1에 있는 멤버 데이터 이놈과 동일한 내용으로 카피를 해놓는 겁니다. 따라서 들어가기 전에는 20번째 들어가기 전에는 7월 4일 2004년 데이트 2에는 1월 1일 2000 이게 있었는데 2001을 20번째 줄이 통과를 하면서 데이트 2를 보니까 데이트 1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값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당 오퍼레이터입니다.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요. 요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들은 하나씩 피스와이스씩 멤버 와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 함수 데이터를 이쪽의 멤버 데이터로 카피를 해서 넘겨주는 것. 이게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디폴트 멤버 와이스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피 컨스트럭터예요. 카피 컨스트럭터. 자, 이것도 11장에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이것은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이거는 카피 컨스트럭터. 두 가지 구분이 있다 하는 것. 자, 이것도 11장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복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복사를 하는 방식과 또는 카피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앞에 제일 처음 전처리기 지시사를 써서 랩핑하는 것, 감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현금 인출기가 있죠. 현금 인출기에는 키패드, 그리고 캐시를 주는 출구, 그리고 모니터 화면, 그리고 디파짓, 입금을 하는 구멍, 돈을 찾는 구멍, 그리고 키패드, 숫자들이 있는 키패드가 있죠. 스크린, 이거를 이용해 갖고 현금 인출기를 만든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자, 스크린을 정의한 헤더 파일, 키패드를 정의한 헤더 파일, 자, 현금을 찾는 구멍에 대한 헤더 파일, 그리고 뱅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헤더 파일, 요거를 모두 인크루드를 합니다. 그리고 withdraw 클래스를 정의를 하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스크린,
스크린이 어디 있나? 컴파일러는 찾습니다. 자, 쭉 찾아보니까 include 파일이 여기 있네요. 자, 키패드는 이 데이터 타입은 어디 있나요? 쭉 찾아보니까 여기 keypad.header 파일에 있네요. 캐시 디스펜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뱅크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이 include 파일에 있기 때문에 컴파일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자, 스크린.header 파일, 이게 1000줄이 있습니다. 1000줄을 6번째 줄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다음 키패드, 이것도 1000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0줄 keypad.header 파일에 있는 1000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캐시 디스펜서 1000줄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1000줄. 그러면 비록 눈에는 6, 7, 8, 9 4개의 줄이지만 이 안에 있는 실제 코드는 4000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4000줄. 그리고 4011번째 줄에 클래스 withdrawal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자체 크기 withdrawal header 파일 이 자체 크기가 총 얼마냐? 자, 2005 곱하기 4000 4020줄 이상이 됩니다. 4020줄. 지금 눈에는 25줄로 보이지만 실제 컴파일하면서 수행되는 실제 코드는 4020줄이 넘습니다. 그럼 그걸 다 컴파일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것을 개선한 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실제 스크린이라는 클래스 정의한 타입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타입. 실제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코드. 그러나 이것은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스크린이라는 클래스가 현재 withdrawal header 파일에는 없지만 withdrawal header 파일이 있는 폴더 내에 이 스크린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된 헤더 파일이 있다. 따라서 이 아랫줄에서는 그냥 이 스크린에 대한 정체를 네가 직접 확인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하건대 이 withdrawal 헤더 파일이 있는 폴더에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키패드의 클래스의 정의는 앞에는 있습니다. 헤더 파일을 카피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나 없지만 withdrawal 헤더 파일 있는 폴더 내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키패드라는 타입을 가지고 컴파일을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순수하게 25줄만 컴파일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약속할 게 있죠. 아까 약속했던 거. withdrawal.header 파일에 이 스크린에 대한 또 키패드에 대한 캐시 디스펜서, 뱅크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정의한 헤더 파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헤더 파일과 더불어 그 헤더 파일의 CPP 파일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구문을 컴파일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컴파일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4020줄을 컴파일하는 수행 속도보다 25줄만 컴파일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서로 상대방을 인크루드 했을 경우, 자, 스크린 내에서도 뱅크 데이터베이스라는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했다. 또 키패드에서도 헤더 파일에서도 뱅크 디스펜서라는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했다. 캐시 디스펜서 헤더 파일도 내부에서도 이 헤더 파일 내부에서도 뱅크 데이터베이스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중복된 그리고 상대방을 더 고민해야 될 코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클래스에 선언만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컴파일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어쨌든 헤더 파일 내에 특정 타입을 컴파일 하는데 이상 없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것이 실제 정의된 파일을 인크루드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딘가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잠시 패스해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컴파일러 너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런 타입이 있다는 사실만 네가 알고 요 19번째 줄, 20번째 줄, 21번째 줄, 22번째 줄을 컴파일 해라. 문법적인 오류를 체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것을 실제 이 폴더 안에 withdrawal 헤더 파일에 있는 폴더에 집어 넣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코딩을 하라는 겁니다. 컴파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클래스에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